로마 제국 하면 포에니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죠. 로마 역사상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위험했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서지중해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싸웠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포에니 전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칠리아를 두고 카르타고와 로마가 본격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자, 남부에는 카르타고의 패권이 있었고 남동부에는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나라고 하는 소규모 국가는 어느 쪽에도 종속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까지 로마는 이 시칠리아로 건너가 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해군도 없고 해군의 전통도 없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와 싸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날 메시나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여기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140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이어지는 포에니 전쟁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 집정관을 보내서 2개 군단에 군을 투입해가지고 시칠리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메시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시라쿠사가 있거든요. 시라쿠사가 남동부에 가장 강력한 폴리스였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을 했더니 곧바로 강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강화를 요청한다는 것은 당신네 속국이 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 조약은 상당히 느슨하게 됐어요.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라쿠사의 당시의 참주가 히에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랑 싸워봤자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로마간 체결하면서 이제 속국 역할을 합니다. 15년간 동맹 관계를 맺어요.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속국 형태로 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로마의 밀 판매권을 준다는 겁니다. 시칠리아가 상당히 밀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시칠리아를 정복을 하려면 보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부터 본국에서부터 밀을 가져와서 이 군사들이 먹을 수는 없어요. 현지 조달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라쿠사한테 대값 주고 사서 군대에 보급하는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시라쿠사는 이 50년간 평화를 얻습니다. 로마와 싸우지 않고 로마의 동맹국이 됨으로써 시라쿠사는 도시의 영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는 육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군도 상륙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간 데가 아그리젠툼이라고 하는 도시죠. 아그리젠툼은 원래 자치도시였는데 카르타고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카르타고 군이 여기 와서 점령을 하고 있을 때 아그리젠툼에 가서 여기를 함락을 시킵니다. 육지에 있는 도시들을 함락시키는 건 로마군의 특기죠. 육지에서는 언제나 강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군 전통이 없다는 거예요. 카르타고는 바다에서 강력한 역량을 발휘하는 거고 바다 가까이 도시들은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을 제대로 확보를 하려면 바다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카르타고 바다가 싸워야 되는데 해군 정도가 없다 보니까 해군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폴리나 파이스툼이나 뭐 이런 도시들을 좀 억압해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군선을 만들어라 그래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의 배를 한 척 납포한 거를 그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3단 노선을 마련했어요.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3단 노선이 뭐냐면 왼쪽에는 그림 있죠? 노자비들이 있고요. 위에 돛이 달려 있고요. 노자비들이 세 계층으로 앉아가지고 노를 저는다. 그래서 3단 노선이라고 불러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이 앉아가지고 노를 졌습니다. 이게 3단 노선이에요. 문제는 카르타고는 5단 노선 펜테스가 주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해양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배도 훨씬 큰, 속도도 빠른 이런 배를 운영을 했던 거죠. 5단 노선을 카르타고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는 해군을 만들면서 이 노자비들을 시민 내지는 동맹군을 써서 노를 젓게 했는데 카르타고는 원래 이 노자비, 갑판 밑에 있었던 노자비들을 노예들을 써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훨씬 배도 크고 인원도 훨씬 많은 그런 해군을 갖고 있었던 거죠. 위에 선원들이 있고 여기 병사들이 있는 거죠. 이 배에 타는 사람들은 갑판 밑에 노자비, 노예들이 있었고 배를 부리는 선원이 있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병들이 타는 형태였던 거죠. 배는 만들어서 처음엔 3단 노선이었다가 카르타고의 배가 5단 노선이니까 5단 노선이랑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5단 노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높은 데서 낮은 데 공격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맞춰야 싸움이 되니까 5단 노선을 또 열심히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해군 전통이 없다는 거예요. 해군 전통이 없다는 건 패를 잘 못 부리는 거예요. 우리 선원들도 그렇고 노자비들도 그렇고 이 노젓는 것도 미숙하고 빨리 가지도 못하고 회전도 잘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싸우냐면
배 앞에 이렇게 충각 같은 게 있어요. 앞에는 이제 청동 같은 걸 대가지고, 배는 기본적으로 목재로 만들지만 청동을 대서 다른 배의 옆구리를 치는 게 기본적으로 해군이 싸우는 방식인데, 그거를 하려면 배를 조종을 잘해야 되잖아요. 옆구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군은 그렇게 배를 부릴 수 있는 역량이 이제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강한 게 뭐죠? 로마의 강점은 중무장 보병입니다. 중무장 보병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를 가까이 붙여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군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시칠리아에 싸우다가 여러 번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집정관 한 사람이 자기 군단을 이끌고 카르타고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싸움을 벌였어요. 그때 로마군이 처절하게 패하게 됩니다. 중무장 보병도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바로 카르타고 주요 병력 중 하나였던 북아프리카 코끼리였습니다. 로마나 알렉산드로스나 전쟁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코끼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코끼리가 어디 코끼리냐, 뭐 이걸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 코끼리 하면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 보면 인도 코끼리가 있죠. 알렉산드로스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또는 인도 서북부까지 갔다가 코끼리 부대를 만나거든요. 거기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만났던 코끼리는 인도 코끼리죠. 그런데 이 카르타고가 부렸던 이 코끼리는 북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오늘날에는 북아프리카 코끼리가 멸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북아프리카는 코끼리가 살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북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서식했던 인도 코끼리보다는 작은, 키가 2.5m도 되지 않은 소형 코끼리였다는 거죠. 오늘날 인도 코끼리처럼 큰 게 아니라 작은 코끼리였다.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걸 가지고 카르타고가 주요 전력으로 썼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 로마는 해군이 약하고 카르타고는 해군이 강합니다. 또 카르타고에는 코끼리 부대도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게 중무장 보병이죠. 시민병으로 구성된 직무장 보병들이 이렇게 레기온이라고 하는 중대를 형성을 해서 집단으로 밀어붙여 싸우는 게 로마군의 강점이었어요. 당시에는 로마군의 중무장 보병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한 거죠. 이걸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해군을 해서 승리를 거두면 어떻게 되냐? 배를 잘 부리는 해군 전통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싸우긴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군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해군이 싸우긴 하되 육군처럼 싸우자. 배를 움직여가지고 카르타고 배에 옆구를 들이받아야 되는데 들이받지는 못하고 근처까지 가면 근처에서 옆에 카르타고 배를 잡아둘 수 있는 코르부스라는 걸 만듭니다. 배 옆에다가 이렇게 코르부스라는 사다리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끝에다가 긴 침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카르타고 배에 가면 이 까마귀라고 부르는 코르부스를 내립니다. 이게 카르타고 배고 이게 로마 배예요. 로마 배가 카르타고 배 옆까지 와가지고 까마귀가 딱 내리고 그 까마귀 위로 로마의 중부장 보병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방패를 드는 로마 중무장 보병들은 천하무적입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카르타고의 병사들, 이 병사들은 대부분 용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병들은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로마군처럼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무장 보병들이 워낙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전을 육전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돼. 해전 첫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코르부스라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코르부스가 계속 사용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뱃머리에다가 무거운 나무로 만든 사다리 이렇게 만드니까 배가 운행도 어렵고, 문제는 카르타고의 육지에 상륙했다 그랬잖아요. 상륙해서 돌아오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이 까마귀가 배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별로 사용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군이 도입한 게 뭐냐면 하르펙스라고 하는 밧줄 시스템이에요. 어쨌든 카르타고 배만 잡으면 되잖아요. 잡아서 중무장 보병이 그 카르타고 배를 건너갈 수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나무로 만든 사다리의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닷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밧줄을 매달아서 이제 카르타고 배 옆에까지 가면 이걸 닷줄을 카르타고 배에 던지는 거죠. 던져서 연결되면 이걸 닷줄을 끌어당겨가지고 배를 바싹 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널빤지 하나 딱 얹으면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름으로써 로마가 카르타고 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인들은 전쟁 수행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임기응변 능력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결국 1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귀결이 되는데요. 승리 원동력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군의 끈질긴 전쟁 수행 능력입니다.
로마군이 카르타고에서 돌아오다가 폭풍으로 6만 명이 수장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칠리아에서 여러 번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손실이 있었죠. 그래도 로마군은 계속 확충이 됩니다. 자, 로마군은 현역도 있고 예비역도 있죠. 지역별로 현역으로 나가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서 몰살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병사들이 끊임없이 확충되는 전시 군사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과는 싸워도 계속 로마군이 오는 이런 체제가 있었다는 거죠. 끈질기 전쟁 수행 능력이 결국은 첫 번째 승리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로마군은 시민병이었고 카르타고는 용병과 노예였어요. 로마군은 노자비도 시민병이었다는 거죠. 또는 동맹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의 의지 또는 전투력 이런 것들이 용병이나 노자비 노예로 구성된 카르타고군을 압도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들이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세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시칠리아는 로마의 첫 속주가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와 동맹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칠리아부터는 속주가 됩니다. 시칠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민권을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총독이 파견이 돼가지고 세금을 걷고 이렇게 하는 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것은 전임 집정관이거든요. 1년간의 집정관의 임기를 마친 다음에 총독으로 가는 그런 관행이 이 시칠리아부터 생겼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칠리아는 기본적으로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 부족했던 식량을 공급하는 빵 공장이 되었던 거고요. 시라쿠사라고 하는 동맹 도시는 충실한 협력 도시로 남게 되고 카르타고는 제해권을 잃고 농업국가 역할만 하게 됩니다.